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그리고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위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합당 한 겁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언제 결론 납니까? 결론은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어떤 형태의 합당이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삿바 싸움을 하겠죠. 일단 당명은 정해진 것 같네요. 미래통합신당? 이거 선관위에서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당명 자체가 또 미래한국당이랑 혼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뭐 제 생각에는 조기에 확정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합당을 하기로 결의는 했고 네. 버스는 떠났습니다만 아직 많죠 관문이. 그렇죠. 그리고 당장 선관위는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면 같은 문제도 오늘 물어봐도 내일 답을 주진 않을 거고요. 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8명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 네. 이 사람들이 지역구로 나갈 때 네. 자유한국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하태경 의원 그 메신저로 놀리고 왔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오늘 뭐 부산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겠죠. 하태경 의원 공천에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거에 흔들리는 하태경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2016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방 마케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천 파동 나고 새누리당이 몰락한 이유거든요. 지금 와서도 그걸 재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시너지가 나는 합당이 될지에 대해서. 예. 이준석 위원장은 이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영을 하긴 좀 어려운 게 통합도 있고 연대도 있고 뭐 중도 보수 진영 또는 야권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쓰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급하게 달려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너지 내기 어렵다. 좀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합당 반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 계속 줄고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반대하고 계세요? 네. 합당하면 탈당하시나요? 탈당을 하는 건 또 별개 문제인 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공동 대표단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합당을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또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것이냐라고 네. 보기에는 뭐 당연히 그건 지역구에서 준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은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 것이냐 정도의 고민이 되지 탈당까지는 뭐 예,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장은 미래통합신당 어떻게 보세요?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에 사실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야합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도로 새누리당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보다 사실은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사실 제가 미래정치특위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미래가 진짜 여기저기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보수는 왜 이렇게 이름을 정반대로 짓는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녹색 성장이라고 해놓고 결과는 녹조 라떼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거 야합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판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당명 갖고 놀리는 거는요. 제가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을 선택적 정의당이라고 계속 이제 불렀던 것처럼 뭐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번에 미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아한 것이 이게 두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주류 이제 과학 세력이었던 미래 창조 과학 세력. 그래서 이분들이 과기부 이름 자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꿔버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미래라는 글자가 당명에 등장하게 된 것에 저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그 세력들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는 단어가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까지 끌어안기 위한 느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거는 저는 뭐 그걸 기획한 회의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창준이라고 하는 팀, 지금 그러니까 박형준 교수를 위주로 한 그 팀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끝없는 이제 러브콜을 보냈던 것으로 한 달 전만 해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안철수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래는 정의당에 있고요. 사실 근데 미래가 중요하다기보다 탄핵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탄핵의 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너신 건가요? 아니 발이라도 담근 건가요? 탄핵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 시점에 우리 공화당의 참여가 거의 봉쇄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새로운 보수당과 그 바른정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은 정당했다. 네. 탄핵은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예. 한 번도 입장 바뀐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통합에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합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다 보셨겠지만 유승민 의원과 저 그리고 지상욱 의원 등은 반대한 가운데 지도부에 저희가 공동대표단이거든요. 공동대표단이 이 협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올지 아닐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한때 논란이 됐었죠. 그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입학 문제. 결국은 학생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재수해서 내년에 일반 대학을 간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정의당에서 대변인 논평이 교육 당국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건 그 학교 내에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학생들 쪽으로 항해야 될 하사를 왜 교육 당국에 했을까? 잘못 비난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정의당의 핵심 생각하실 지지세력이니까 수도 그렇죠. 있는데 아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성평등한 가치에 기반해서 아주 어릴 예. 때부터 소수자 대상으로 하는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교육을 해왔느냐라고 예. 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반성이 필요하다, 변화가 예. 필요하다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당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다면 분명 사실 당국을 그렇게 만든 우리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그 불안을 존중하는 거하고 이미 여성으로 트랜스한 그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입학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일직선상에 놔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마치 약자를 받아들이는 거를 폭력의 상징으로 치환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정치가 이런 혐오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이제 그런 혐오를 이용하고 있는 행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런데 정치권에서 네. 어느 정당에서 여기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여기 대해서 기억하는 바가 이 없고요. 사건에 대해서만 논평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논평을 다 냈어야죠. 왜 세보수당에서는 그 트랜스젠더 입학하지 못한 분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분을 옹호하기 이전에 없어가지고 그분은 성별 정정이 법적으로 그분, 됐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법적인 이유로 못 들어간 게 아니라요. 숙대에 갔더니만은 그 안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닐 예, 정도의 분위기를 거부했죠. 만들었기 예. 때문에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 선언한 거거든요. 이분이 잘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대변인이나 논평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 행태에 대해 가지고 학내 구성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논평을 낼 거예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네. 여쭤본 거거든요. 왜 네. 대변인 논평이 그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또 잠깐만요. 하나만.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소수자 혐오 문제라든가 차별금지 문제라든가 이건 진보정당이 가장 앞에 내세우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사건 때 정의당이 너무 구경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예. 구경만 하지 않았고 저희 예. 여성본부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 번 그 입학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을 때 정확하게 연대를 같이 했고요. 미래정치특위 차원에서도 저는 분명히 연설을 했고요. 이제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만약 논평하라 그러면요. 이건 페미니스트들의 요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내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혐오를 주장했다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끔 우리 사회에서 뭐 페미니스트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적 페미니스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큰 어떤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정의당이 여기서 입장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 알겠습니다. 입장 굉장히 명확합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근데 왜 정부를 욕해요? 정부를 욕하는 것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그러면 같은데 정의당도- 너무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정의당도 같이 그럼 이런 전체주의적 페미니스트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합니까? 당연히 비판하죠. 예, 알겠습니다. 여대가 페미니스트의 요람이라고 한 건 이준석 의원의 개인 발언이었다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페미니즘 대 페미니즘의 형태로 자꾸 논의를 몰아가는 남성들에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성관이가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짜 정당이고 페이퍼 정당인데 이거 어떻게 성관이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뒤집어지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아니 뭐 불가능할 시대의 것 같고. 페이퍼 정당이었던 친박연대가 있었던 전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불허하기는 어렵고 다른 이유가 많았겠죠.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뭐 한 두 자리 의석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정의당이 굉장히 많이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아니요, 정의당에서는 사실 이거는 그 이제 미래한국당의 파급을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미래한국당의 성립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그냥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국민을 우롱한 행위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서 심판받을 것이다.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당이라는 것의 위치가 사실상은 그 중도 보수적 성향을 대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전통적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통적 보수는 태극기 전통적 세력 보수를 자유한국당에 얘기하시면 가까운 전통적 분들이겠죠. 보수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모욕인 것 싶은 게 같은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런 시도가 그런 어떤 명백한 지형을 보고 움직이는 것인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당이 창당의 막바지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적이다. 오늘만 해도 이제 그 안철수계로 알려졌던 김중로 의원님이 이제 자기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합류하겠다 또는 통합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사실 그 내부 구성원 중에 이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용 정당 비슷한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도 어떻게 미래한국당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네. 아까 그 통합 논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들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비례한국당이라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시도가 예. 원래 그러니까 그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들 모델은 이거였어요. 지역구 정당으로 통합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미래한국당을 비례 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라면은 뭐 지역구 정당을 만드는 건 좋다. 출마용 정당을.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남겨가지고 비례 출마를 각자 하는 게 어떻겠냐 정도가 아이디어였는데 그거 당연히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석 확대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이제 가는 대로 가더니 앞으로 비례 의석 어떻게 확보할지 저는 비례한국당이 절대 과거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왜 이런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자꾸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논의들로 들어가는 게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예. 그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예.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결합은 합치면 0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누가 얘기했어요? 네, 이준석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그러면은 말고도 많은 말을 네, 했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뭐 2018년에 네, 지역구에서 출마하셨을 때는 합당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뭐 젊은 사람은 신세망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합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정도이고 그냥 계속 그 합당된 당 안에 있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선언하시는 건지. 아니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당이 어느 정도로까지 공천 물갈이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과거 지탄받을 수 있는 탄핵 칠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산되는지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자한당이 아닌 건 아니죠. 저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정의당한테 뭐 통진당이랑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엔 바뀐 게 있잖아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뀌었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요. 아니요. 통진당에서 나온 게 정의당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다른 가치와 철학을 예.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네, 하지만 자한당과 지금 합당한다는 건 탄핵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의미 규정 없이는 저는 그건 그냥 아주 3당 합당 이상의 야합이라고 이준석 위원장의 전 표현을 빌려서 저는 표현할 뭐 수 있다고 탄핵이나 생각합니다. 도시락 뭐 이게 뭐지 밥솥이었나요 그거? 하여튼 내란 선동이나 뭐 제 생각에는 거기서 탈바꿈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네. 그래요. 다시 통합 얘기로 넘어갔는데, 아까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런데 예. 저는 제가 말했듯이 오히려 안철수 신당 자체가 안철수 대표 개인의 매력은 지난 선거 때보다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도했던 비례한국당이라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어떤 중도 지형에서의 그 공간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례 선거에 대해서는. 예. 뭐그 정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예. 정말로 뭐 지금까지는 뭐 통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지금 어떤 그 지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전 일단 유보해서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신당도 있고요. 친박 연대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미래한국당도 비례한국당도 있고 또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또 3당 통합이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거 다 비례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의 파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걱정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선거 이제 국면에서는 뭔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예측할 시간에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예측할 시간에 저희는 목표 이제 원내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로 그냥 행동을 할 뿐이고 자신 있습니다. 예.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후보자들 공모합니까? 네, 공모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고 다음 주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저희 등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선 레이스 열심히 하고 3월 초에 선거합니다. 선거인단 어떻게 구성됩니까? 선거인단이 저희가 원래는 계속 당원 투표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당원 7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3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비례대표를 정의당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권리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 10만 시민선거인단이 함께합니다. 예. 그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통합 정당에서는 비례 후보를 안 내겠다는 법안이죠. 그럼- 비례 한국당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자꾸 싫다고요. 저는 그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뭐 그 통합 얘기 나온 뒤부터 통추인이 무슨 뭐 예. 여의도에서 하는 건 회의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예. 당 몇 개나 있어 보셨어요? 여러 개잖아요. 그죠?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저는 새누리당은 바른정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통합- 계속 바뀌어가지고 본인도 통합신당으로 헷갈리실 것 가는 같아. 것이고. 예, 근데 저는 뭐 그분에 있어가지고는 바른정당 때부터 이어져 온 새로운 보수당의 적통이라는 것이 이번에 그 통합신당에서 어느 정도 형태로 구현이 될 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전원책 변호사는 통합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데.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조강특위 위원이라는 형태로 참여하셨을 때 예. 그때는 굉장히 뭐 통합적인 발언보다는 굉장히 분열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또 통합적인 발언이 통합이 좋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너지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봤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통합의 의미가 시너지를 내자는 효과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표의 분산을 막자라는 게 산술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뭐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자면은 지금 아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비례한국당이 제일 웃긴 이유는 뭐냐면요. 영입을 해와요 사람을 멋진 예, 사람을. 예. 그럼 그 사람을 본진에 출마시킵니까 멀티에 출마시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영입 완전 꼬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미리 고찰을 못했던 것인지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쪽에도 한번 여쭤보죠. 그 지금까지 총선 전략이라고 할까요? 진보 진영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이렇게 투표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은 다 민주당에 몰아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정의당이 오히려 예전보다 표를 많이 얻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 한 비례를 민주당을 찍어봐야 그게 몇 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예.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게 전략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그냥 기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여러 국면에 있어가지고 정의당이 어쨌든 선택적 정의를 발휘하면서 민주당을 도울 때도 있고 괴롭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의석이 6석, 5석일 때 저랬는데 만약에 10개, 20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우리가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고 하듯이 얼마나 뒤에서 잡아 흔들까 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장혜영 그 위원장이 말한 전략대로라면요. 만약 전략적 투표를 국민들이 최우선에 놓고 한다 그러면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화당 다 찍어야죠. 예.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되게 안타까운 게 진짜 사실은 이제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전 정말 새로운 보수당이 새로운 개혁 보수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정치가 좀 이제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럴 텐데 보수가 진짜 여의도연구원에서 전 정책을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뭔가 미래를 위한 보수의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그런 전략적인 이제 당리당략에 기초한 그런 표를 얻을까 이제 이런 수준에서 논의가 되는 게 너무 통합에 대한 안타까워요. 그게 정말 거죠? 근데 그게 네. 정말 신기하죠. 보수가 과거로 가자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갈수록 보수에 대해 다시 눈을 돌리는지. 왜냐하면은 가자는 대로 진보로 가봤더니만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정의당식으로 20살 되면 3천만 원 주겠다 그러고 3천만 원 줘야죠.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가보면은 이거는 미래의 그리스예요, 불평등이 얼마나 이거는. 심해지는데 다 같이 그리스로 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위원장님처럼 금수저가 그런 겁니다. 태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흑수저 딸은 도대체 3천만 상대동에서 원이 어떤 금수저가 20대 태어납니까? 때 예, 주어졌다면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주제로 겁니다. 다시 신공격을 하지 마세요. 예, 상계동에서 그래요. 누가 금수저가 태어나요. 자, 주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제로 돌아가서 장혜영 위원장은 이번에 비례로 출마합니까? 네, 출마합니다. 예. 선거운동도 하고 있을 테고.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아니 어쨌든 그 투표한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쵸, 그분들 향해서 뭔가 로보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정의당을 향한 어떤 비판들이 있다는 거를 기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저는 되게 쿨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의당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 정의당의 변화를 내가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예. 드리고 있어요. 이준석 위원장 지역구 준비하고 계시고 네. 예비후보 등록했습니까? 그것도 했죠, 당연히. 예, 예. 예. 근데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굳이 얘기하면은 상대 후보에게 뭐 좀 미안하니까요. 예. 뭐 그런 것보다는 여유로우시네요. 이번에 보수가 사실 좀 바뀌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그 물갈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될 텐데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저항이 거셌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공천관리위원회가 뚫어내느냐가 아마 보수가 이 시너지 낼 수 있느냐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뭐 배탈나면 장부터 비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을 어떻게 비우는지 보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만약에 합당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네. 이준석 위원장 지역구에 준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요 경쟁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바로 고르고요. 아니면 경선할 수도 하겠죠. 있겠다. 네. 하태경 의원도 경선합니까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경선 이전에 벌써부터 뭐 이제 험지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선택한 운명이니까 저는 뭐 박수 치고 있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 출마 서울 네. 수도권 이야기도 있던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나고도 1년 넘게 은둔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보통 자숙의 기간을 가지지 뭐 이렇게 급한 선택들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승민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는 뭐 자숙의 기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청년 정치인을 매주 토론하고 있는데 두 분은 격주로 오시는 거고 네. 다른 주에는 자유한국당의 백경훈 저스티스 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청년위원장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경훈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위원이 심상정 지역구에 네.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수 있죠. 네, 젊은 청년의 도전. 뭐 할 수 있죠. 네, 네.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은. 네. 아니죠. 민주당이 제대로 후보를 내면 쉽죠.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는 단일화 또는 상대적으로 다소 경쟁력이 약해 보였던 후보들이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이정미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도 지역,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도 민주당 후보가 어떤 분이 나올지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연 과거에 4+1 협상이라는 데에서 어느 정도 뭐 서로 간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 약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전가해서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뭐 공천을 확정을 한 건 아니니까 예. 이것도 경선입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그 백경훈 예. 당연히 경선을 하겠죠. 예. 근데 제가 젊은 청년들 같이 이렇게 해보면 장경태 민주당의 김빈 여선웅 이런 사람들 다 현역 의원 소위 말하는 센 지역구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청년들 많이 출마하라고 당에서 말만 해놓고 이렇게 경선에서 이게 어려운 것만 보내면은 네. 이게 무슨 청년을 위한 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래서 백경원 의원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상향식 공천한다고 우린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시스템적으로 아마 청년들을 말살할 겁니다. 네.
참 되게 그게 중진들을 보내는 게 사실 험지로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자꾸 신인들을 보내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이 되게 별로라고 아니요, 생각해요. 그 지역구들이 장경태 위원장이나 가려고 한 지역구들이 땅으로서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뭐 경선이 그렇죠.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경선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 제낄 만한 수단들을 만약 제공한다면은 상향식 공천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상향식 공천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은 젊은 세대가 진출하기는 요원해지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미래 한국당의 타이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전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뭐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당명이란 건 확정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통합이라는 것도 여러 고비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반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보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보다 더 험지를 선택했으면은 이기든 지든 어쨌든 본인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더 험지 어디 호남으로 갑니까? 아니요,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노도강, 노원도봉 강북 아니면은 금관구, 금천구나 구로. 이 정도면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땅으로서는 험지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그쪽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낙연 총리랑 붙는 종로에서 대결보다는 땅으로서의 험지에 가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뭐 종로라는 곳이 사실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박빙 승부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지점을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거물급들이 붙었기 때문에 관심 계속 받으면서 추이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더 재밌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수도권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PK는 우리의 텃밭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험지 차출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수도권만 공들이다가 개도 놓치고 우럭도 놓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 정당에서 이런 판단들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보는 뭐 1000샘플, 500샘플 여론조사 이런 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5000샘플, 10,000샘플짜리 조사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돌리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세 분석 자체는 꽤 세밀하게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수도권을 뭐 오히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숙명과 같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수도권의 인구 조성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워진 젊은 세대가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 서울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경기도보다 서울이 오히려 판세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놓고 공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 원래 보수 정당의 주요 수도권 의석 획득 지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다소 이제 고령화되고 주택이 고가화되면서 서울이 오히려 나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전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좋은 자원들이 비례로 다 몰리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험지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아예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 정치인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저희 부대표님께서도 어제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하셨고. 윤소아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굉장히 다들 정말 지역에서 분발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직은 작은 정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로 출마하시는 이제 후보님들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당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꾸리는 게 목표면 지역구에서 뭐 최소한 5석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맞아요. 이제 연동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불가능하죠. 지역구에서 얻는 만큼 연동형에서 또 까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 일부 세대나 일부 계층에게 어필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맛보기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20살 되면 3천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겠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이준석 의원께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이 얘기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정말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애주기는 다 과거에 이제 청년들하고 똑같고 그냥 지금 그 청년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사회에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새로운 청년 세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삶의 주기를 아예 발명해야 하는 그 첫
시대를 겪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착할 수 새로운 없는 파격 부분이 제안이었다. 원래 알겠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힘들고 돈 쓰는 거는요 할 거 많아요. 예,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오버됐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